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손다정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첫 환자가 나온 이후 792일 만인데요. 지금까지 국민 5명 중 1명이 코로나19에 걸린 셈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결정적이었죠. 누적 확진자 100만 명 도달까지 2년이 넘게 걸렸지만 1,000만 명 돌파는 불과 한 달 보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확진자가 폭증하다 보니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어 우리 의료 체계에 과부하가 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희망은 이렇게 정점을 찍고 나면 조금은 사정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점인데요. 그런데 정점을 찍고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던 다른 나라에서 스텔스 오미크론 유행으로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이 위기 극복의 승부처가 될 거라고 합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고비를 잘 넘겨야겠습니다. 3월 23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축하합니다. 한국자동차 전문 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 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픽업, 올해의 유틸리티 렉스턴 스포츠. 지금 이관왕 기념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1년간 월 1만 원만 납입하는 초기 부담 제로 할부부터 기존 스포츠 고객 재구매 시 추가 특별 지원까지. 뉴 렉스턴 스포츠 3월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나는 지금 하이컨트리에 있다. 트래버스다운 스케일. 동급 최대 5.2m 전장, 압도적인 실내 공간, 안전까지 생각한 디테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Live super, live high. 슈퍼 SUV 트래버스 하이컨트리. Chevrolet, find new roads. 3월 23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는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봅니다. 김범일의 청년 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김범일 사무국장과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요. 안동시에서 중앙선 이설로 남은 폐철로 구간을 테마거리로 조성할 예정이라는데요. 잠시 후 안동시 관광진흥과 김진영 관광거점사업 TF팀장을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김범일의 청년 생각.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이슈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김범일 사무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오늘은 청년 정치와 장기 투자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네. 연결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청년 정치와 장기 투자라 어떻게 이야기를 이어가 주실지 궁금한데요. 우선 청년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청년 정치라고 하면 말 그대로 청년들이 정치를 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청년이 누군지부터 살펴봐야 할 텐데요. 네. 우리나라가 청년을 과연 몇 살까지 보고 있는지 네. 자료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줄여서 보통 중기청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네. 이 중기청을 신청할 때 신청 기준이 만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이 기준에 의하면 간당간당하게 청년이 될 수 있는데요. 네. 그 다른 제도들을 또 보자면은 안동시에서 청년 농업인들한테 영농 정착 지원금을 주는데요. 네. 이때는 또 청년의 기준이 만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지역이나 기관, 제도에 따라서 청년들의 기준이 좀 다양하긴 합니다. 네. 여기서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2030이라고 부르죠. 20대, 30대를 청년으로 부르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이 2030 청년들이 정치 일선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자체별 또 정책별로 청년의 기준이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말씀해 주실 청년 정치는 20, 30대의 정치 활동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네. 요즘에는 그 청년 정치인들의 모습을 최근에 더 자주 보게 된 것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만 36세입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된 그 박지현 님이 만 25세고요. 네. 현재 대통령 비서실 청년비서관인 박성민 님도 만 25세입니다. 네. 그리고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 비례 1번으로 당선되신 류호정 의원,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님이 만 29세이고요. 29세고요. 이렇게 유명한 청년 정치인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아,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연령이 좀 젊어졌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아, 근데 현실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21대 국회의원 평균 나이는 54세인데요. 네. 이 중에서 2030 청년 국회의원이 300명 중에 13명, 4%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서 19세에서 34세까지 인구가 약 20% 이상을 차지하니까 우리나라 실제 인구 비율과 국회 구성은 약간은 차이가 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가 인구 비례에 맞게 성별, 세대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살펴보니까 특정 세대 또 성별에 또 과도하게 내포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 정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청년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런데 꼭 그렇게 필요할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아, 하세요. 필요하냐 청년 정치가. 네네. 그러면 저는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께 또 이렇게 한번 답변을 드려보고 싶은데 과연 50대 남성들의 정치가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들어본 적 있냐라고 물어보고 싶은데요. 없죠.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중년의 남성분들로 구성된 국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2020년에 작고하신 그 미국의 대법관이었던 루스베이더 긴즈버그라는 분이 하신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이상적인 여성 대법관 수를 몇 명이라고 보냐는 질문에 내가 9명 중에 9명이라고 대답하면 사람들은 놀란다. 하지만 1981년도까지 남자뿐일 때는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국은 대법관이 총 9명인데 네. 이 긴즈버그라는 분이 역사적으로 두 번째로 여성 대법관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네. 9명의 대법관 중에 여성 대법관이 몇 명이 되는 게 좋을까요? 했더니 이분이 9명 전부 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놀란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9명 전부가 남성이었을 때 당신은 놀랐냐? 그런 질문을 했냐? 네. 라는 거죠. 이 이야기에 되게 다양한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청년 정치가 왜 필요하냐는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는 왜 인구 구성과 너무나도 다른 정치 구성을 그대로 보면서 질문하지 않았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아, 뭔가 말씀을 드리니까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아차 하는 그런 사례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럼 더 이어서 청년 정치를 바라보는 또 다른 질문들이 있을까요? 예, 청년 정치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또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빠지지 않는 게 또 있죠. 아, 그래, 너 말대로 청년들이 정치하는 걸 하는 게 좋을 수 있어. 그런데 과연 청년들이 정치를 잘할 수 있을까? 경험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네. 라는 이야기를 꼭 듣게 되는데요. 네. 이 질문에도 또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40대, 50대 정치인들은 정치를 잘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이 라디오를 듣는 분들 지금 내가 정말 싫어하는 정치인의 얼굴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두 분쯤은 있을 수 있을 텐데 네. 내가 떠올린 그 정치인의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청년인가요? 아니면 청년이 아닐까요? 청년이 아닌 경우가 많겠네요. 그런 경우가 많겠죠. 네. 30대라서 정치를 못하거나 50대라서 정치를 잘하는 게 아닌 거죠. 네. 정치에 대한 이해와 실력이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정치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치를 오래 하면 연륜이 쌓일 수는 있겠지만 선수가 높은, 즉 당선이 여러 번 된 정치인이 꼭 좋은 정치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국회 일정이나 정치 일정에 익숙해진다고 해서 아, 저 사람은 정치를 잘하는구나 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불균형한 구조 속에서 청년 정치인이 정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또 왜죠? 그런 질문은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질문을 물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아까 21대 국회 구성 말씀드렸잖아요. 300명 중에 13명이라고. 13명의 청년 정치인 중에서는 뭐 잘하는 분도 있고 별로인 분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청년이라도 정치를 잘하는지 청년이라도 정치를 못하는지를 평가하기에는 그 데이터가 너무 적다는 거죠. 표본 자체가 우리가 보통 부족하군요. 유의미한 통계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네. 그걸 위해서 충분히 많은 정보,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네. 내가 친구 10명한테 대통령이 누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봐 놓고 그 결과가 이건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처럼 네. 300명 중에 최소한 4, 50명 정도는 청년 정치를 시켜놓고 네. 그 다음에 그걸 평가하기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를 평가할 만한 표본 자체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정치인이 부정부패에 연루돼가지고 감옥에 갔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뉴스를 보면서 저 사람은 50대라서 부정부패에 연루된 거야. 정치를 잘 못하니까 앞으로 50대 정치시키지 말아야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치인 개인의 문제로 생각을 하지 특정 세대, 특정 나이로 치환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유독 청년 정치인들한테 그런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들 몇 명에게 대표성을 부여하고 그걸 전체로 판단해 버린다. 그야말로 일반화의 오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오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청년 정치인을 늘려야 하는데 어떻게 늘어날 수가 있을까요? 네,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기 투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장기 투자. 아나운서님께서 혹시 주식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이제 주식을 잘 모릅니다만 장기 투자라는 게 단기간 안에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에 휘둘리지 않고 네. 꾸준하게 오랫동안 투자를 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내가 산 이 주식이 우상향할 거다, 계속 조금씩 오를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변에서 야, 그거 빨리 팔아, 손절해, 뭐 이런 유혹을 떨쳐내고 이겨내는 투자 방법이겠죠. 네, 가치에 투자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청년 정치에도 이런 장기 투자, 가치 투자의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정당이나 단체에서 청년한테 중요한 자리를 주고 나면은 언론에서 기사도 써주고 뭔가 우리 조직에 청년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고 부푼 꿈이 막 생겨요. 하지만 대개 보통 일이 그렇듯이 단기간 내에 성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이게 딱히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일을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주변에서 무게감이 없다. 네. 아니면 뭐 예의가 없다. 막 이런 안 좋은 소리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청년에게 준 자리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하고 빨리 털어내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런 유혹에 빠지는 거죠. 아무래도 하지만 네. 그때도 그러면 안 된다는 네, 겁니다. 아무래도 이슈화 되기도 하고 그에 대한 그 결과를 빨리 얻어내고 싶기도 하고 주목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더 많은 청년들한테 더 많은 자리를 제공해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됩니다. 사실 정당이나 여러 기관에서 그동안 뭐 청년 정치 아카데미 같은 이름의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연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네. 근데 훌륭한 정치인이 그런 교육 프로그램만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을 들으면 교육의 효과는 있겠지만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했다고 해서 실력과 성품을 겸비한 좋은 정치인이 딱 하고 생기는 게 아닌 거죠. 네. 오랜 기간 동안 내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가면서 꾸준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왠지 취업 시장이 생각이 나네요. 왜 경력을 우대해서 채용하는데 인턴 계속 반복해서 인턴만 일을 계속하고요. 신입은 그럼 경력을 어디서 쌓나? 정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충분한 자리 또 시간을 줘야 하는 건데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활동을 보장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예, 우리가 가끔씩 기사를 보면서 캐나다 총리가 뭐 몇 살이다, 핀란드 총리가 몇 살이다, 왜 우리나라엔 이런 청년 정치인이 없냐 부러워하는 기사를 볼 때가 있는데요. 네. 유럽에서는 청소년, 청년 시기에 정당 활동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교육을 받고 정치 자체를 경험하는 거죠. 네. 그렇게 성장한 당내 정치인들이 의원도 하고 총리도 하는 겁니다. 마치 팀 내부에 유스팀을 두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선수들을 키워내는 프로축구팀 같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내부적인 문화와 토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자리에 청년을 선임했으면
상대적으로 네트워크와 자원이 부족한 그 청년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혹시 실수하더라도 지켜봐주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네. 그 사람을 동등한 동료로 바라봐주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건데 네.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내 동료가 나보다 한 달이라도 어리면 내가 평상시에 하는 말의 절반으로 줄이는 말을 줄이는 연습을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그건 텐데.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릴수록 네. 앞에 있는 사람의 말을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준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는데 이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감수성이 부족한 소위 꼰대라고 불리울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조직 내부에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는 교육도 해야 되고요. 네. 정말 다양한 문화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조직 안에서만 청년들이 연속성 있게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도 해보고 그러면서 실수도 해보고 배울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성장해 나간 사람들이 뭐 정당이라면은 공천을 받게 되고 기관이나 단체라고 한다면 팀장이나 국장처럼 내부적인 임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청년 정치인을 키우려면은 장기 투자의 관점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바뀌기에는 정말 문화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김범일의 청년 생각, 청년 정치와 장기 투자에 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이거 마스크 끈이 끊어졌네. 어떡하지? 이거 쓰실래요? 새 건데.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이지만 서로 배려하고 유모차. 계단 위험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도움 주고 여기 착한 빵집 돈찔러러 왔어요. 진짜요? 너무 감사해요. 방식은 다르지만 함께 응원하고 사진 보낼 땐 이걸 누르시고 찬송. 이제 알겠네. 고마워요. 세대는 다르지만 소통을 이어가는 우리. 존중과 배려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안동시는 중앙선이 옮겨가고 남은 폐철로 구간을 테마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의 일환이라는데요. 안동시 관광진흥과 김진영 관광 거점 사업 TF 팀장을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앙선 2설로 남은 폐철로를 테마거리로 조성할 예정이라고요.
이 폐철로를 활용한 테마거리 조성 배경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됐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2020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지역 관광 도시를 육성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으로 월령교 및 원도시 건역, 하야마을 건역, 도장 건역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건역을 대상으로 세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우리 시 관내에 집적되어 있는 문화유산과 관광자원 그리고 인문학적 콘텐츠 자원 등을 총망라해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 사업 등과 연계해서 내외국인 관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도시의 성장을 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내적으로 전통문화도시라는 안동의 이미지에서 관광도시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확립시켜 나갈 예정으로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현재보다 약 5% 이상 증가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관광 수요 폐쇄 개선과 매력적인 도시 연출을 위한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5년까지 내국인 관광객 1,000만, 방한 관광객의 체류기간 4.5일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폐철로를 활용한 테마거리 조성 사업 또한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며 잘 아시겠지만은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 소멸 위기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지방의 농어촌 도시나 중도시가 겪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 시 원도심 또한 중앙선 복선 전철 개통에 따라 안동 역사가 송현동으로 이전되고 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원도심 내 상주 인구가 감소하고 야간에는 도시의 활력이 감소되는 등의 도심 공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폐철로를 그냥 두는 것보다는 폐철로를 활용해서 원도심과 안동댐 주변에 있는 관광명소인 원령교와 비밀의 숲으로 알려진 낙강무길공원 그리고 임시 정부 초대 국문형을 지닌 석주 이상용 선생을 비롯해 11분의 독립운당을 배출한 고성이시 종택의 임창각을 잘 연결하면은 새로운 관광지가 될 수 있고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목표 아래 테마거리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는 거다. 그리고 그 세부 내역에는 월영교 및 원도심 권역, 그리고 하회마을 권역, 도산 권역, 그래서 총 3개의 권역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폐철로를 철거하지 않고 폐철로를 활용을 한다. 이게 어떻게 바뀌게 될지 궁금한데 뒤에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원도심에서 월영교를 잇는 관광 활성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이고 또 어떻게 마련이 되나요? 네. 앞서 본 사업은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이라로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시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은 크게 핵심 사업, 전략 사업, 연계 및 협력 사업 이렇게 3개 사업에 전체 예산 975억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시 이미지를 확립하고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대표 관광 자원의 세계적 관광 목적지와 홍보 마케팅의 핵심 사업에 613억 원, 또 타 지역 거점 도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분 관광 수요 태세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관광 안내 정보 체계를 강화하고 관광객들이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관광객의 이동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내버스 안내 시스템과 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관광 생태계 역량 강화 등의 전략 사업에 263억 원, 우리 시 주변 10개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과 문화재 관련 사업 등의 연계 및 협력 사업에 99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중 폐철로를 활용해서 원도심 월령교 테마거리 조성 사업에는 세부 3개 사업에 151억 원이 투입 예정인데 세부 사업 내용과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먼저 원도심 월령교 테마거리 사업에 46억 원, 수납철교 랜드마크 사업에 50억 원,
와령터널 공간 재창술 사업에 55억 원, 그 예산은 2025년까지 연체별로 집행할 계획에 따라 저 예산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비율로 투입됩니다. 폐철로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에 따라 부지 비용이 내 비용이 줄어든 만큼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에 총 975억여 원이 투입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원도심에서 월영교 테마화거리 조성 사업에는 151억 원 이게 투입이 된다. 그런데 폐철로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소유하고 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을 하셨죠. 부지 매입 비용이 줄어든 만큼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그럼 이곳과의 협의에는 문제가 없었던 건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도심에서 월령교까지의 테마거리 조성 사업은 폐철로 부지를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폐철로 부지를 매입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들지만은 매입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요. 그것은 폐철로 부지를 활용하여 사업하는 것으로 대부분 철도 부지를 이용해서 사업하는 다른 시군에서도 폐철로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철도 유부지를 활용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활용을 하면 철도 유부지 활용 사업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가철도공단에서 제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책로와 쉼터 등 주민 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거나 각 지역별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제한 공모를 신청받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최장 한 20년까지 무상으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철도 유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국토부 철도 유부지 활용 지침에 따라서 매년 그저를 상하반기 2번에 걸쳐 철도 유부지 활용 사업에 대한 제한 공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안서에 대한 검토와 현장 실사와 최종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되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우란 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 10월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올해 1월 공단의 실물평가단의 현장 시사를 받고 저희 3월에 개최된 철도 유지 활용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발표를 하고 보고를 드려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지난 10일 최종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폐철로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은 폐철로 부지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면 매입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최장 20년간 무상으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좀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들어보고 싶어요. 폐철로 주제거리 조성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할 원돈 신월령교 테마거리 조성 사업은 크게 3가지 사업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첫째로 폐철로를 활용하여 탈춘공원에서 인천각과 월령교와 낙강 물길공원을 잇는 테마거리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폐철교를 활용한 승낙철교 랜드마크 사업과 마지막으로 폐철을 활용한 와령터널 공간 재창술 사업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 사업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큰 밑기관만 구성하고 있지만 다른 시군에서 기존 폐선 부지를 활용하여 잘 운영되고 있는 모든 사례를 조사하고 있고요. 최근 대규모 사업 완료 후 사전에 사후 관리라든지 운영을 염두해 주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많은데요. 이런 부분도 면밀히 살피고 고심해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 내용으로 기본 구상 및 시설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세부 사업 내용을 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더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탈춤공원에서 낙강 물길공원을 잇는 테마거리 도보길이 만들어진다고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길, 네. 네, 그렇습니다. 원도 시인 월령교 테마거리 조성 사업은 인천과 월령교, 낙강 물길공원 등 우수한 관광 자원이 안정된 주변에 많이 산재되어 있지만 원도심과 강한 자원들 간의 연계성이 사실상 부족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구상하는 테마거리 사업 구간은
인천각에서부터 성락철교를 지나 와룡터널까지 약 2.2km 구간에 테마가 있는 도보 산책로를 46억 원을 들여 조성할 예정으로 애국 충절의 상징인 안동무화와 계절별 초하루 등을 식재하여 찾는 관광객들에게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과 그릴면서 쉴 수 있는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또한 야간 경관 조명을 확충하여 안전하게 걸을 수 있고 야간 방문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 폐철로를 활용하여 테마가 있는 도보 산책길을 만들면 각 관광 자원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운도신과 연결되는 관광 코스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약 2.2km 구간이다. 또 무궁화, 또 계절별 꽃들을 식재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2km 구간이 되는 꽃길을 걸을 수 있겠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또 이어서 중간에 월영교 앞에 광장 부근이죠. 성락철교가 있는데 이곳은 어떻게 꾸며지게 되나요? 네, 먼저 성락철교는 잘 불러지지 이름이 아니어서 이름이나 위치가 좀 생소할 수 있을 텐데요. 성락철교는 월령교 주차장에서 가깝고 와해천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앞쪽으로는 낙동강 수변경관과 허반 나들이길이 잘 보인다는 입지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앙선 복선화 노선 개통 전에 이미 2019년도에 폐선 활용을 통한 관광자원 개발 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 바 있으며 성락철교를 잘 활용하여 특화한다면은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내심 기대되는데요. 성락철교 랜드마크 사업은 약 길이가 한 220m 철교에 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서 최근에 건물에 대한 안전이 크게 대두되는 만큼 현재 철교가 우리 시가 계획하는 내용을 반영하여도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챙겨볼 예정이고요. 혹여나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면은 구조 보강을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삼각 건물 형태의 철도 벼랑 상하부를 잘 활용해서 건물 형태로 내외부를 리블링하여 상부에는 철교를 그릴 수 있고 전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하부에는 전시 및 후계 시설 공간을 구성할 계획으로 시설물 공사 외에도 저희들 향후 재미있는 내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후 운영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안동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면 꼭 한번 방문하고 싶으며 주요 야간 사람들이 모이는 명문이자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자, 폐철로 구간을 활용한 테마거리 조성 사업, 안동시 관광진흥과 김진영 관광거점사업 TF팀장님과 함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어서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배 소장님. 안녕하세요, 배종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요즘 이게 너무나 뜨거운 이슈죠.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대립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노 허니문이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통령 당과 대통령 사이에서는 빨리 또 만나고 훈훈한 또 회동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충돌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역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이 용산 이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비롯해서 많은 현안들을
갈등을 빚고 있다. 이것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 지금 대선이 지난 3월 9일 본선거가 실시가 됐지만 아직까지도 현직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네. 국민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국민 여론도 용산 이전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를 해서 지난 19일, 20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집무실을 네.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네. 청와대에 그대로 있는 것이 낫겠다라는 의견이 58.1%, 응답자 10명 중 6명 가까운 결과로 나타났고요. 용산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찬성 의견은 33.1%, 응답자 3명 중 1명 정도로 나타나서 국민 여론도 용산 이전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무엇보다도 이것이 이제 당선인의 용산 이전 또 청와대의 영역의 역사였지 않습니까? 그만큼 불통이었고 또 전직 대통령도 참 얼룩진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이 청와대의 역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들다. 그래서 5월 10일 임기 첫날부터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에서 근무를 하겠다, 일을 하겠다, 국민을 위해서 소통하겠다. 이걸 내걸고 용산 국방부청사로 이전을 결정했는데 그만큼 국민들에게 좀 소통이 충분하게 되지 않은 것이 여론조사 결과도 호의적이지 않는 결과로 나타난 배경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 거의 60%에 달하는 국민들이 현 청와대에 집무실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봤다는 거고 그 이유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와대 그러니까 집무실 이전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의 소통은 조금 부재가 되어 있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또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신문화의 수도죠. 우리 안동 또 안동 MBC 라디오 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사회가 무엇보다도 대선 결과가 바로 큰 차이가 아닌 역대 최저 득표율 차이 0.73%포인트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국민 통합, 말 그대로 소협통입니다. 소통, 협치, 통합 이걸 잘하는 지도자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만나야죠. 대통령도 더 적극적으로 정권 이양하겠다. 뭐 도울 게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또 윤석열 당선인도 빨리 만나야 됩니다. 조건을 달 이유도 없고 주변의 관련 인사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은 견해 차이라기보다는 감정 싸움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현직 대통령과 또 대통령 당선이 갈등을 빚는 걸 국민이 좋아할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만큼 빨리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통합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소통 역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게 가장 시급해 보이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통만큼 중요한 게 없고 짧게만 강조드리면 우리 안동 MBC만큼 소통하고 정말 국민들만 바라보면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집무실 이전만 보고 좀 쟁점을 꼽아 보자면은 그 예산 문제도 너무 다르고요. 또 안보의 공백 문제도 들면서 이게 하지만 또 이게 여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지 이 대통령과 당선인 직접적인 대화는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안보 공백이냐 그럼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안보 공백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예산의 경우에도 496억 원이다. 이것을 기재부로부터 관여된 자로부터 추산을 한 것이다. 아니 기재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용산 이전 비용에 대해서 산출을 해준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 1조가 든다 5천억 원이 든다 또는 지금 벙커 사용에 대해서도 통이동 인수위 집무실에서 계속 취임 이후에도 하게 되는 경우에 결국에는 비상시에는 NSC 회의가 열리면 청와대 벙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느냐. 또 일정 내용 차이도 있고 일정 차이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5월 10일부터
0시부터 국민들에게 청와대를 시민공원으로 돌려드리겠다. 그런데 그렇다면 안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다 옮겨야 되는데 5월 9일까지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정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손행크께서도 아시다시피 손다정 아나운서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면 감정 싸움이 되거든요. 저는 서해 유성룡 선생님의 지혜를 빌릴 필요가 있다. 서로 토론하고 무엇이 문제 해결이 되는 지금 이념 차이 또는 진영 차이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거든요. 국민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다음에 빨리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나은지를 머리를 맞대고 빨리 만나서 자 문제 해결을 합시다. 대통령도 또 대통령자를 이어갈 당선인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 복리만 생각하면서 서로 머리와 지혜를 맞대어야겠죠. 그러니까 현재로 보면은 서로의 논리를 반박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민생 안정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 결국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직접 풀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저는 제안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데이터 전문가가 이렇게 빅데이터 전문가가 제안까지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일요일 오찬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한 4시간 정도 여유 있게 식사도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또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나눴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 또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윤석열 당선인 아니겠습니까? 서운한 건 서운한 대로 이야기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또 이야기하면서 그럼 또 어떤 걸 협조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이야기하다 보면 문제가 풀리는 법이거든요. 하지만 실제 회동 일정은 지금 안개 속에 있죠. 이게 성사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론은 또 어떻게 되나요? 여론이 안 좋아요. 같은 조사기관에 앞서 소개해드렸던 결과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하는 여론이 58.2%고요. 찬성하는 여론이 38.2%입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20%포인트 더 많다. 그런 이유가 여전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죄, 또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정서적으로 공감하거나 또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지금도 인수위도 MB정부 출신 인사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과를 통해서 좀 이건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했다. 대통령 시절에 그런 부분들을 사과하고 국민들이 좀 공감을 얻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도 참 고령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사면이 됐는데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러면 그때 그런 여론이 조성될 때 대통령도 결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또 윤석열 당선인이 요청하고 또 통합과 화해의 차원에서 정말 대승적인 결단. 근데 이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패키지 딜이다. 또는 이렇게 갈등을 부추기게 되면은 정말 저는 손행크께서 말씀 주신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추길 이유가 없어요. 이 부분도 순리대로 국민의 공감을 조금 얻어서 4월 말이든 또는 얼마든지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국민들의 뜻에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가 정치적 셈법에 의해서 이루어질 게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요. 또 다른 갈등의 현안이 여성가족부 폐지입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건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찬성, 폐지하라는 거죠. 또 폐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반대가 오차 범위 내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오차 범위 내라는 것은 그만큼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다. 이럴 때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저는 여러 가지 복잡한 현안들이 있으면 그 현안들도 잘 생각하면 또 해법을 고민하면 또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이건 지금 이제 대선 국면에서는 과열됐지 않습니까? 2030 2대남 3대남 표심을 잡아야 된다. 여성가족부 폐지 7자 글자를 올리기도 했고 또 병사 월급 200만 원 이렇게 남혐 여혐을 부추겼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애청자분들도 청취자분들도 안 좋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과연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 충분히
저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인수위도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고 이럴 때 좋은 방법이 뭐냐. 그냥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전문적인 식견을 줄 수 있는 전문가와도 이야기를 해보고 또 중요한 건 국민 여론도 수렴을 해보고요. 그리고 폐지가 능사냐 아니면 폐지에 가까울 정도의 전면 개편이 더 좋은 것이냐. 가령 여성가족부로 안 가도 되거든요. 가족 중심부라든지 또는 양성균형부라든지 기회균등부라든지 우리가 남녀간을 굳이 구별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남녀간도 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조화로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해법을 그래서 국민들이 더 바라는 것은 뭐냐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긍정적이며 상생적이라는 것이죠. 네, 아무래도 대선 국면에서 과열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남녀 대결로 이어지지 않게 국민에게 설득하고 또 설명하고 서로 사회적 합의를 잘 이루어 나가는 데 시간을 더 공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워워워 해서 차분하게 생각하면요. 제가 항상 우리 안동을 너무 사랑하니까 정신문화의 수도라는 걸 말씀드린 게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면요. 뭐다? 힘든 게 아니라 해결이 됩니다. 저는 그 방법을 꼭 찾아내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국정수행 기대감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왔죠. 네, 이게 썩 좋지는 않아요. 이전 당선인과 비교. 이전 당선인들은 거의 뭐 80%에 가까운 또 60% 이상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조사 리얼미터가 미디어 헤럴드에 의뢰를 해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조사를 보면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과 중앙선거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가능한데 잘할 것이다. 앞으로 잘할 것이다가 49.2%로 나왔고 잘 못할 것이다가 45.6%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아닌데 잘할 것이다가 좀 훈훈한 허니문 기간이잖아요. 근데 달달한 기간일 때는 한 60, 70% 그래 잘할 거야.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통과 협치 또 통합 또 대통령과의 회동이 불발되고 용산 이전의 갈등이 또 이렇게 반영됐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걸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허니문 기간이라서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서치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